저는 주식으로 퇴직금은 물론 전 재산까지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 부장으로 모은 퇴직금과 적금,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집마저도 주식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버티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걸 정리하고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민박집에서 운명 같은 한 여인을 만났어요. 59세 이정화. 그녀 역시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고 혼자 10년을 버텨온 상처투성이 여자였죠. 과연 죽음을 결심한 남자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진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감동과 사랑이 밀려올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김태수입니다. 올해 62이죠. 벌써 그런 나이가 되다니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아요. 30년간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출근, 저녁 9시 퇴근, 주말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 그게 제 삶의 전부였죠. 정년퇴직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해줬어요. 부장님, 이제 여행도 다니시며 편히 쉬세요. 그때만 해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아내 명숙이가 3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키운 딸 지연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안정된 노후를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요. 주변에서 주식 얘기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요새 이 종목 좋대. 저 회사 곧 대박 날 거래. 젊은 직장 후배들이 몇 달 만에 목돈을 번 얘기를 듣고 나니 가만히 있기 어려웠습니다. 나도 조금만 해볼까. 처음엔 1천만 원 정도만 넣어봤어요. 운 좋게 한 달 만에 200만 원 수익이 났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주식책을 읽으며 틈틈이 주식에 대해 공부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큰 금액을 넣기 시작했어요.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마지막엔 퇴직금 전부를 한 종목에 몰빵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기술 특허를 따냈다는 소식에 확신했거든요.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그런데 그 회사에 회계 부정이 터졌어요.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결국 상장 폐지까지 당했습니다. 손에 들린 건 텅 빈 통장뿐이었어요. 잔고는 5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이 나이에 다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성성한 흰머리, 구부정한 어깨. 이런 몰골로 딸 지연이 앞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지연이는 다음 달이 결혼식이에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딸 혼수는 어느 정도 해둔 상태라 조금 안심이 됐지만 아빠가 이 모양이라서 미안하다. 그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어요.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매일 수면제와 술로써 현실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현관 벨이 울려도 나가지 않았고 지연이 전화해도 응답하지 않았죠. 아빠 괜찮으세요?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연락 못 드렸는데 메시지만 쌓여갔어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만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을 준비하려고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외버스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들. 그 속 어딘가에서 지연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을 텐데 눈물이 계속 흘러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알 수 없는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정말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300명 남짓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니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허름한 상점 몇 개와 민박집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딱 제가 찾던 곳이었어요. 조용하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짐을 들고 골목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였죠. 문득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거든요. 냄새를 따라 들어간 곳이 바로 이정화 씨의 민박집이었습니다. 바다 전망, 민박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된 로비가 나타났어요. 카운터 뒤에서 여자분이 고개를 들며 어서 오라고 하면서 방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59세라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첫인상은 정말 단정하다는 것이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 소박하지만 깨끗한 옷차림, 무엇보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혼자 온 것 같은데 며칠 정도 계실 건지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며칠만요. 길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못했어요. 언제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니까요. 정화 씨는 더 묻지 않고 방 열쇠를 건네주며 2층 바다 보이는 방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하루 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했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석양이 질 무렵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으로 물든 수평선을 보며 여기서 끝내면 되겠구나 생각했죠. 저녁 때가 되자 정화 씨가 올라와서 식사는 어떻게 할 건지 아래 식당에서 드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밥 생각은 없었는데 그 된장찌개 냄새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식당에 내려가니 손님이 몇 명 더 있었어요. 대부분 낚시하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정화 씨가 직접 차려준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시금치 나물.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정화 씨가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정말 맛있다고, 집밥 같다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밥을 다 먹고 동네 구멍가게에서 소주 2병을 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데 정화 씨가 희끗 제 손에 든 소주병을 바라보더군요. 그 시선에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 소주를 마셔야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술을 마시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내일이면 끝내자 다짐했는데 이상하게 그 민박집의 따뜻한 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화 씨의 친절한 미소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을 대충 먹고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동네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사들고 민박집으로 들어왔죠. 오늘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결심했거든요. 방에서 수면제와 소주를 함께 마시며 펜을 들었어요. 지연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눈물이 계속 흘러 글씨가 번졌습니다.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명숙이와의 결혼식, 지연이가 태어나던 날, 아내의 마지막 모습, 어느 순간 정신이 몽롱함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제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였어요. 옆에서 정화 씨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깨어나셨네요. 정화 씨가 제가 깨어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119를 불렀어요. 알고 보니 이런 일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제가 저녁도 안 드시고 소주를 사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됐다고 했어요. 안주거리라도 해서 갖다 드리려고 방에 갔는데 제가 쓰러져 있었던 거죠. 주변에는
빈 약병들이 나뒹굴고 있었고요.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정화 씨가 끓여준 죽을 먹으며 지냈어요. 가끔 해질녘쯤 바닷가를 산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화 씨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고마워 보이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곁에서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정화 씨가 조심스럽게 괜찮으시면 아침 준비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지 혼자 하기엔 좀 버겁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도움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제가 혼자 있지 않게 해주려는 배려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양파 써는 것도 서툴렀고 생선 굽는 법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화 씨가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천천히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함께 일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 바다를 바라보거나 손님 상을 차리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생겼어요. 정화 씨가 태수 씨는 회사에서 뭘 하셨냐고 물어보시길래 회계 일이라고 숫자만 보고 살았다고 대답했더니 그래서 요리는 처음이시구나. 그래도 손재주가 좋으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제게는 새로웠습니다. 30년간 회사에서는 업무 얘기만 했었거든요. 정화 씨와 나누는 소소한 일상 대화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줄 줄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자 정화 씨의 하루 일과를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새벽 시장에 함께 나가서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고 손님들 식사 시간엔 밑반찬을 준비하고 저녁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 일상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화 씨가 저를 구해준 건 그날 밤만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줬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정화 씨가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거창한 것만은 아니구나. 아침 햇살 속에서 함께 나누는 소소한 대화, 누군가를 위해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이 이렇게 포근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소중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일주일쯤 계속됐을 때 저는 정화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따뜻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혼자 이런 외진 곳에서 지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째 되던 날, 정화 씨가 술 한잔하며 인생 얘기나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조용해진 저녁 시간이었죠. 식당 테이블에는 간단한 회와 밑반찬들, 그리고 술잔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화 씨가 술을 한 잔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이곳이 낯설었다고, 5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냐고 물어보니 거기서 작은 식당을 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정화 씨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자그마한 분식집을 운영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많고 수입도 괜찮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욕심을 냈어요. 더 큰 장사를 하겠다며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확장했죠. 결과는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망했다고요. 정화 씨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습니다. 빚더미에 앉았는데 남편은 견디지 못하겠다며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겪는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배신이었거든요. 그 뒤로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혼자 버텼다고 하셨어요. 빚 갚느라 10년이 걸렸다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알바, 청소일, 음식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정화 씨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엔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골까지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빚을 다 갚고 나니 허무하더라고. 서울에 있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내려왔다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제야 정화 씨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남편의 배신, 막대한 빚, 10년간의 고된 노동까지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했다니 제가 겪는 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화 씨가 조심스럽게 그런데 손님은 왜 이런 곳까지 왔냐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인다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술김에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평생 모은 퇴직금을 몽땅 날려버렸다고 주식에 올인했다가 한순간에 다 잃었다고 말했어요. 정화 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얼마나 많이 잃었길래 그러냐고 물어보셨어요. 2억 3천, 전부 다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이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이 꼴이니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화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어 돈 잃은 게 큰일 같아도 사람 잃는 게 진짜 큰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화 씨는 남편을 잃었고 저는 뭘 잃으려고 하는 걸까요? 스스로를 잃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도 따님이 있으시지 않냐고 자신은 아무도 없다고 하시는 정화 씨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지연이가 있잖아. 아직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날 밤 정화 씨와 나눈 대화는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둘 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봤고,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화 씨와 대화를 나눈 뒤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대신 정화 씨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새벽 5시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잠이 깼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정화 씨가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트럭에 플라스틱 통들을 싣고 있더라고요. 저도 도와드릴까요? 불현듯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정화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할 일이 없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함께하는 새벽 시장 나들이였습니다. 항구에 가면 어선들이 들어와 있어요. 정화 씨는 능숙하게 싱싱한 생선을 골라냈죠. 이 고등어 봐요. 눈이 맑고 비늘에 윤기가 나잖아요. 저는 그냥 플라스틱 통을 옮기는 일만 했는데도 뿌듯했어요. 이거 내가 옮길게요. 아이고, 은퇴하셨다면서 힘은 좋으시네. 정화 씨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함께 음식 준비를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저는 요리라고 나면 끓이는 정도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화 씨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양파는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 너무 얇으면 금방 타요. 생선 굽을 때는 중간 불로 천천히 해야 비린내가 안 나요. 그런 소소한 것들을 배우는 게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함께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둘이 주방에서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마치 오래된 부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별말 없이도 서로 필요한 걸 건네주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춰가는 거죠. 태수 씨, 손이 참 야무지시네요. 전 회계만 했는데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보네요. 서로 웃으며 주고받는 대화들이 일상이 됐습니다. 손님들도 제가 도움을 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아저씨, 밑반찬 더 주세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도시서 온 저 남자, 뭔가 수상하지 않아? 정환의 집에서 일도 도와주고 혹시 돈 노리는 거 아닌가? 그 소문을 처음 들은 건 마을 어촌계장인 박노식 씨 때문이었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마을에서 나름 권위 있는 인물이었죠. 태수 씨, 잠깐 나와봐요.
어느 날 오후 박노식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좀 궁금해해서 그러는데 여기 얼마나 계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환의 집에서 일까지 도와주시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박노식 씨의 말투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그냥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도시서 망해서 내려왔다더만 저 집 여자 돈 노리는 거 아니요? 박노식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말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정화 씨를 향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괜히 정화 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지연이가 직접 마을로 찾아왔어요. 아마 제가 마지막 뒷정리를 부탁하려고 친구에게 전화했던 것이 딸에게 알려진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였죠. 식당 문이 열리면서 지연이가 들어섰습니다. 아빠 목소리에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차마 딸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여기에 계셨네요.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사라지셨어요? 미안하다.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이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보니 얼마나 걱정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연락 못 드렸는데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시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하려고 했어요. 정화 씨가 조용히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따님이시군요. 아버님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연이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정화 씨와 저 사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 결혼식 앞두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랑 무슨 사이예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화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따님, 오해 마세요. 저는 그냥 아버님이 무너지지 않게 옆에 있어드린 것뿐이에요. 무너지지 않게요. 지연이가 되물었어요.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모든 걸 털어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퇴직금을 다 잃었다. 네, 주식에 투자했다가 한 푼도 남지 않았어.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곳까지 오신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딸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빠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지연이가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했고 사실 딸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게 더 가슴 아팠어요. 지연이는 정화 씨를 다시 바라봤어요. 죄송한데 아버지가 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많이 도움되고 있어요. 정화 씨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갑자기 나타나신 분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게... 지연이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드러났어요. 젊은 여자로서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는 마을 여관에서 묵었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정화 씨에게는 얼마나 미안한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일요일 오전 저는 지연이와 바닷가를 걸으며 진짜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연아, 아빠가 퇴직금 날린 건 맞아. 내가 실망하는 것도 안다. 파도가 발밑으로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아빠가 여기 온 이유를 제대로 말해줄게. 정말 죽으려고 왔었어.
이 나이에 빈손으로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지연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빠, 그런데 여기서 정화 씨를 만났어. 그분도 나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는데 혼자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 사실 내가 여기서 수면제를 먹고 쓰러져 있는 걸 정화 씨가 발견하고 나를 살려줬단다. 저는 정화 씨의 이야기를 지연이에게 들려줬어요. 남편의 배신, 10년간의 빚갚기, 혼자서 이 작은 민박을 일군 이야기까지요. 정화 씨와 며칠 지내보니까 아빠가 많은 걸 깨달았다. 돈 없는 게 죽을 일은 아니더라. 네. 근데 마음 붙일 사람이 없는 건 진짜 죽을 일 같더라.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노식 씨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저희 앞에 멈춰 섰죠. 이봐 태수 씨, 박노식 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헛소문 냈던 거 미안하이.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와 지연이 모두 놀랐습니다. 어제 우연히 들었어. 정화 씨가 마을 부녀회장한테 하는 말을. 박노식 씨는 계속 말했어요. 정화 씨가 그러더라고. 태수 씨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왔다고. 자기도 그런 시절이 있어서 너무 잘 안다고. 지연이가 박노식 씨를 빤히 바라봤어요. 정말이에요. 정화 씨가 어떤 여잔진 내가 제일 잘 알아. 5년 동안 이 마을에서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 탐낼 사람이 절대 아냐. 박노식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도 마찬가지야. 진짜 나쁜 사람이면 정화 씨가 받아줬겠나. 정화 씨 눈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뜻밖의 증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연이는 복잡한 감정에 빠진 듯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해, 태수 씨. 내가 쓸데없이 의심해서. 박노식 씨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마을 사람들한테도 내가 다 얘기해놨어. 이제 아무도 이상하게 안 볼 거야. 저는 박노식 씨에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더 고마운 건 지연이의 변화였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빠, 정말 그분 때문에 살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 정화 씨가 옆에 있어주니까 다시 희망이 생기더라. 지연이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아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기적이었나 봐요. 이틀 뒤, 지연이는 정화 씨를 따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두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랬어요. 정화, 이모님,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해요. 제가 처음엔 오해했어요.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정화 씨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당연해요. 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스럽죠. 하지만 어제 아버지 얘기를 듣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옆에 있어 주셔서. 지연이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퇴직금 잃고 얼마나 절망했을지 저 혼자선 못 지켜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모님이 아버지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정화 씨도 솔직하게 말했다고 해요. 저도 태수 씨 덕분에 다시 웃게 됐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럼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서로 기대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요. 그 대화를 나눈 뒤 지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빠, 이모님하고 진지하게 얘기해봤어요. 그래? 아버지를 진짜 생각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정화 씨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둘러싸고 말이죠.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이모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요. 아빠가 요리를 도와드려요. 설거지랑 재료 손질은 아빠가 다 맡았어. 지연이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집에서는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빠 많이 변하셨네요. 살아보니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회사에서만 30년 살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회계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이의 질문에 저와 정화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거든요. 우선 여기서 지내면서 생각해 볼게. 정화 씨도 혼자 일하기 힘들어 하시니까. 정말요? 지연이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여기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때는 절망의 자리였던 바닷마을이 이제는 새 출발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이가 이해해 주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그날 밤 지연이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떠나면서 정화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바닷가 민박의 작은 주방에서 손님들에게 아침밥을 차리고 있어요. 아저씨,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네요. 고등어도 비린내 하나 없고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전엔 숫자와만 씨름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미소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화 씨는 활짝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바다 정말 예쁘죠? 그 웃음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혼자 감당하던 일을 나눠서 하니까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연이도 주말마다 찾아와 도와주곤 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제가 비용을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지연이는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더 기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뭉클했습니다. 요즘 저와 정화 씨의 하루는 이래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함께 시장에 나가죠. 정화 씨가 생선을 고르면 저는 무거운 것들을 옮겨요. 그리고 민박으로 돌아와서 함께 아침 준비를 합니다. 태수 씨, 오늘은 갈치조림 해볼까요? 좋죠. 양념은 어떻게 만들어요?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배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손님들이 다 떠나고 나면 둘이서 바닷가를 산책해요. 처음엔 각자의 상처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일상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그 젊은 부부 신혼여행 온 거였나 봐요. 맞아요.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요? 분명 있었을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급하지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관계. 그냥 서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이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저희를 받아들입니다. 박노식 씨는 오히려 저희를 응원해줘요. 태수 씨, 정화 씨랑 잘해봐라. 둘 다 좋은 사람들이야. 가끔 서울 친구들이 연락해요. 태수야, 거기서 뭐하냐? 다시 올라와서 일자리 알아봐라. 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퇴직금은 다 잃었지만 대신 얻은 게 더 소중합니다. 정화 씨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지연이의 이해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거죠. 이제 저는 압니다. 황혼의 사랑이란 불꽃처럼 뜨겁지 않아도 잔잔한 파도처럼 곁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거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말입니다. 어제 정화 씨가 물었어요. 태수 씨, 후회 안 해요? 서울 생활이 그리울 때도 있을 텐데. 전혀요. 여기가 제 진짜 집 같아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에요. 정말로 이곳에서의 삶이 행복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워요. 오늘도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정화 씨와 함께 바닷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죠.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찾아온 사랑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드리는 인생 별책 부록이었습니다.